선생님 이 친구 자리가 여기 앉는데 뒤에 자리인데 여기 앉으면 거기 자리가 좀 저 끝에 앉을까? 네,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와 같이 문학 학습하게 될 텐데 일단 먼저 학습지부터 나눠드릴게요. 네, 못 받은 학생들이 있나요?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업은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의 문학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 함께 줌으로 배웠었죠.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시조 내편이라는 거 배웠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사무의 수양산 바라보며 계랑의 이화후 흑불일제 아니면 윤선도의 만흥 혹은 이제 창을 내고자라는 사솔시조라는 작품 함께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작품은 고전이 아니라 현대로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은 학습 목표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며 작품을 구상한다. 네, 잘 읽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결국에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화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시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예요. 사진 보시면 좀 잔인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잔인한 시대였었어요. 언제였냐?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30년대, 40년대였어요. 문화통치, 문화통치를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강제적으로 사람들 막 납치해가고 징집해가고 물건 다 뺏어가고 이랬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국어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민족성을 부정했으며 결국에 강제로 창씨를 개명시키게 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할머니도 이름을 이제 그 배옥자 윤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못 부르고 준고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제 창씨 개명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결국에 무장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될 경우 자기 없이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게 되었었던 아주 비극적인 시기였었어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아까 이제 화자 본다고 했었죠. 오늘 배우게 될 화자는 윤동주라는 화자예요. 여러분들 윤동주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오늘 배우게 될 화자는 윤동주예요. 간단하게 어떤 사람인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 성찰에 올린 윤동주. 윤동주. 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다. 윤동주가 유년 시절을 보낸 명동촌은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만주, 북간도 지역의 종교, 교육,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명동촌은 윤동주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고향이었다. 윤동주는 명동수학교 시절부터 학교 신문에 동시를 발표하고 새 명동이라는 문예 잡지를 펴내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쳤다. 명동촌을 떠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편입한 윤동주는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따뜻했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정적인 분위기의 동시들을 발표하였다.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서 민족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한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시작한다. 윤동주는 정주영이 다닌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이후 독립을 눈앞에 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난다. 윤동주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뒤에야 그가 쓴 시를 묶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어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윤동주는 13살 때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자연물이 어우러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잘 나타난 그의 동시는 명동촌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따스했던 기억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한 뒤 우리 민족의 참혹한 현실에 눈뜬 윤동주는 동시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유년 시절의 따뜻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어두운 현실과 평화로운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내적 갈등이 표현된 그의 시 자화상에서 그의 이런 마음을 그는 독립투쟁의 맨 앞에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투사도 아니었고 반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의 시에서는 어느 투사 못지않은 치열함이 있었다. 시대적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순수함을 추구했던 윤동주. 이것이 바로 그가 암흑기 문단사의 별로서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네, 지금까지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어요. 윤동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었죠? 이 기본적으로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굉장히 짧게 살다가 죽었던 인물이에요. 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명동촌, 지금의 중국의 지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의 중국의 지방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민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이때 당시 명동촌은 막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 안에는 일본들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막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민족성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좀 제약이 덜했던 여기 명동촌에서는 독립운동가들도 실제로 많이 배출되기도 했었고 이제 막 다양한 막 민족성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윤동주는 여기 출신에서 어느 정도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결국에 윤동주는 문학에 대한 열의가 커서 아버지는 막 법대나 의대 가라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윤동주는 문학에 대한 열의가 컸기 때문에 결국에 조선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시샤 대학교라는 곳에서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윤동주의 많은 작품들이 여기 일본에서 있던 시절에 작성한 것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윤동주는 원래 자신의 출신 명동촌이었잖아요. 자신의 독립운동이라던가 민족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일본에서 독립운동이라던가 이런 학생 활동을 조직했다는 제목으로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불과 독립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윤동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많은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감옥 안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죽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사망하게 되고 나서
그의 시집이 발간이 되게 돼요. 그의 친족들에 의해서 작품들이 발견이 되고 제가 원래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거든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일한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 딱 이제 이 시집 하나만 남기게 되고 결국에 운동주는 끝을 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적, 시대적 상황과 화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윤동주의 시를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시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쨌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라던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혹시 발표해 볼 사람 있나요? 유빈이? 뭐 학생회라던가 뭐 이런 데서 뭐 어떤 일 같은 거 있었던 적 있나요?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중교 부회장인데 네. 이제 공부를 하느라 약간 학생의 일에 조금 집중을 못했어가지고 회장이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던. 네. 공부라던가 사실 전교회 막 부회장 이런 거랑 공부랑 함께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막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일은 제대로 안 되지. 그렇게 돼서 결국에 자신이 막 하게 되는 일, 막 이만큼 해내고 싶은데 결국에 하지 못해서 막 갈등을 빚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었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면서 막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만큼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여기 오늘 배우게 될 윤동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 함께 배우게 될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양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252쪽 맞죠? 교과서 252쪽에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 읽어볼까요? 세준이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지금. 네, 잘 읽어주었어요. 함께 1년부터 10년까지 구성된 시를 함께 읽어보았었네요. 자, 지금까지 시를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 얻게 되었는지부터 내용 학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읽었던 윤동주와 관련된 시어들이 되게 많네요. 뭐 슬픈 천명, 뭐 아침, 그리고 윤동주가 처해 있는 일제강점기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딱 이 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서를 느꼈나요?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느꼈나요? 혹시 선이가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떤 정서가 느껴졌나요?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은 준혁이 어떤 정서가 느껴졌나요? 어떤 정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 좋아요. 무기력함 느끼실 수도 있겠죠? 자, 민영이 어떤 정서가 느껴졌나요? 약간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한다. 막 좌절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무기력함, 좌절감.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막 자신과 자신이 악수를 했대요. 여러분들 악수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건가요? 반가울 때도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 때 보면 어때요? 야, 너희 싸우는 데 일로 와봐. 너희 악수해.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맞아요. 화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반가울 때 하는 것도 악수고 화해할 때 하는 것도 악수고 이러한 식으로 악수를 활용할 수가 있네요. 어떻게 악수를 활용했을지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왜 화자는 시가 쉽게 써지는 걸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시 쉽게 써지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 자, 나영이 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기가 처한 좀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쉽게 쓰여지는 거에 더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았어요. 오 맞아요. 오 너무 잘 얘기해 줬네요. 맞아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막 일제강점기 그런데 시가 너무너무 쉽게 써지네? 막 시를 어렵게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막 글쓰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쉽게 써지니까 막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상 잘 공유해 주었고요. 저와 함께 쉽게 쓰여진 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밤비가 속살거리다. 밤비가 막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막 밤비가 막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속살 딱 지금 같은 분위기죠. 굉장히 비가 적당하게 조용하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밤에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비 오면 밖에 나갈 수도 없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비 올 때 그 감성 아시잖아요. 딱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밖에 이러고 비 오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어때요? 조용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감정 막 고조되잖아요. 그래서 밤비가 속살거리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지금의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비가 오고 있어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함께 조성하고 있는 딱 생각해보세요. 윤동주가 지금 딱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 이러고 창문 보고 있는데 비가 쫙 내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 딱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한다네요. 육첩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도라에몽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막 다다미방이라고도 하는데 돗자리 같은 거 막 여러 개 딱딱딱딱 해가지고 방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 이거 어디식 집에 쓰는 거죠? 어디식 집에 쓰는 거죠? 맞아요. 일본식 가옥에 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윤동주는 지금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일본에 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윤동주는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내가 일본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천명이라는 거는 타고난 운명임을 뜻해요. 시인이라는 거는 타고난 운명이 슬픈 거를 내가 알면서도 그래 시인이라는 건 어쨌거나 슬프고 힘들고 그런 직업이야. 그럼에도 내가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윤동주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죠.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겼대요. 어떤 거였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땀내 막 흘려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랑내 어머니가 이렇게 돈 해가지고 잘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잘 이렇게 막 아들 잘 좀 보내달라 돈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가족의 사랑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 옛날엔 지금처럼 뭐 카카오페이, 포스트 이런 거 없잖아요. 돈도 직접 보내야 됐어요. 어디서부터 저기 저 먼 명동촌 뭐 조선 이런 데부터 일본까지 보내야 됐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가 돈을 잘 받아가지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게 돼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딱 대학교 분위기 느껴지시죠? 윤동주 도시아 대학교 유학생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 30년대 40년대 그때 당시 도시아 대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현대 거의 뭐 바뀐 게 없죠. 도시아 대학교는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중앙대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윤동주 대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대학생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딱 노트 끼고서는 이제 막 이쁘게 옷 딱 입고서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면 여러분들 상상되실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이제부터 윤동주의 감정이 드러나네요. 윤동주 명동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옆집 사는 순이, 뒷집 사는 철수 다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윤동주는 혼자서 시구하러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한다던가 민족성 교육하러 간다거나 해서 막 이제 어떻게 돼요? 일본군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도망간다거나 해서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지만 자기는 남아있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물을 하나둘 잃어버렸던 장면에서 윤동주의 상실의 감정 이런 것들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내가 무얼 바라서 나는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무얼 바라서 말도 제대로 읽지 못하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 침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막 침전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막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동주가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윤동주가 왜 혼자 침전하고 있는 걸까요?
가라앉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가라앉는다 이런 데도 쓰이지만 기분이 가라앉다 이런 데도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전한다는 것은 결국에 비가 조용히 내린 밤에 혼자 딱 이러고 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서 혼자 그냥 쭉 쳐져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동무들은 다 민족성 교육하고 독립운동하고 하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무들 사라지고 상실의 감정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밤에 앉아서 성찰하는 모습 딱 느껴지시죠? 그 감정, 그 분위기, 풍경 딱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은 막 이제 그런 장면들 막 아실 거예요. 막 주인공이 막 혼자 생각해요. 이런 생각하는 장면에서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속에 다 빠지면서 점점 가라앉으면서 보글보글 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장면 바뀌고 막 하면서 막 가라앉는 장면 딱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윤동주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왜 지금 내가 여기서 혼자 가라앉고 있는 거지? 혼자 배부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윤동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어때요? 자신이 지금 이제 막 되게 보내주신 학비공도 받아가지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장면에서 나는 지금 무기력해요. 내 친구들 독립운동해, 민족성 교육해. 나는 여기서 무기력하게 신화 쓰고 있네. 그것도 일본에서. 그래서 무기력함 그리고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돼서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 쉽게 쓰여진다.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상황이잖아요. 남들은 다 힘들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집안도 조금 부유해요. 부유한 집안에서 나서 유학도 가고 그것도 막 문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입장에서 시나 이런 거 막 쓰고 있는 일 부끄럽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화자의 정서 지금 윤동주는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나 혼자 쉽게 시 쓰고 있잖아요. 막 남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해요. 좀 그렇잖아요. 남들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나 혼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고 있으면 막 좀 그렇잖아요. 왠지 좀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부끄러움 느끼고 있네요. 자, 다시 또 나왔네요.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맨 처음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척방은 남의 나라라는 장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또 나왔네요. 1년의 구조가 또 반복이 됐네요. 이게 무엇이냐? 맨 처음에는 밤비가 내릴 때 윤동주가 딱 앉아가지고 비가 내리는 풍경 이러고 보면서 생각이 잠기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윤동주는 자신의 생각을 마친 거죠. 아직도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직도 육척방은 남의 나라야. 그리고 아직도 비는 내리고 있구나 라고 지금 딱 깨달았네요. 1년과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변형되면서 현실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돼요. 그 전에 동문들은 다 고생하고 막 죽고 있는데 나 혼자 시나 쉽게 쓰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딱 마친 거죠. 그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에 대한 재인식, 그 다음에 윤동주의 생각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기본적으로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소재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내가 지금 나가는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 앞을 안 보이게 하고 절망적인 그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어둠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둠,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를 뜻하는 말, 그리고 등불, 그러한 어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희망,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시대처럼 온다는 건 무엇이냐? 시대,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 원래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처럼 오게 될 아침, 무조건 오게 될 필연적으로 오게 될 아침. 아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밝잖아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밝아지잖아요. 등불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게 될 광복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후의 나, 최후의 나라는 건 뭐예요? 최초의 나도 아니고 중간의 나도 아니고 마지막 나예요. 그동안의 나, 어렸을 때 행복한 동시나 쓰고 그냥 공부, 나 막 고집 부려가지고 법대 의대로 독립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문학 공부하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랬던 중간에 난 더 이상 없어. 이제 난 마지막 나야. 나 이제 깨달았어. 나 민족성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중시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이러한 시를 쓸 거야 라고 말하는 나의 내면적인 자아가 각성한 부분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아는
나는 민족성 중시하는 명동총 출신에서 독립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의 나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냥 시나 쓰고 있고 즐기고 웃고 마시고 이랬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제 나는 최후의 나가 되었어. 난 이제 깨달았다 라고 볼 수 있었던 장면이네요. 그렇게 돼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밤비라던가 어둠이라는 시어는 어땠어요?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시대나 현실 같은 것들을 드러냈다면 반대로 등불이라던가 아침이라는 시어는 밝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러니까 현재 드리워 있는 일제강점기, 이런 일제치하의 부정적인 상황을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인 미래로 몰아내겠다.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 있다는 부분에서 어둠이랑 빛이라는 요소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어서 사실 윤동주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나는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수 있나요? 반갑다 오른손, 반갑다 왼손 이런 거 악수 하나요? 안 하죠? 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랑 나가 다른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해가지고 눈물과 위안으로 잡을까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악수라는 거는 반가울 때도 하지만 화해할 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위안으로 이제 화해하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나와 나는 뭘까요? 지금의 나, 깨달은 나잖아요. 첫 번째 나,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면적 자아인 내가 손을 내밀어서 누구한테? 나, 원래 있었던 현실의 자아, 내가 지금 시나 쉽게 쓰고 있고 보내준 돈으로 일본에서 유학이나 공부나 하고 있고 웃고 떠들며 놀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래, 너 그동안 뭐 부끄러움 느끼고 그동안 뭐 후회할 짓도 많이 했고 그냥 그런 것들이 하늘이라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고생 많았어. 이제 나는 너와 화해할 거야. 나 이제 깨달은 나와 지금 현실의 나 우리 함께 화해하자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실의 나라는 거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무기력하게 삶을 살고 있는 나, 그리고 vs 이상의 나, 내면적 자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이런 나, 이런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악수를 함으로써 화해를 냈죠. 그래서 결국에 두 자아의 화해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나와 나, 원래 내가 안에 다 가지고 있었던 자아잖아요.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어서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를 아주 잘 읽어주었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딱 이런 장면이죠. 지금 현실의 나예요. 그림 안에 웅크려가지고 울고 있네요. 부끄러움 느끼고. 그런데 이제 현실에 깨달은 내가 괜찮아,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하고 있었던 딱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어보았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거 할 것이냐? 여러분들 학습지 다들 받으셨잖아요. 학습지에는 윤동주가 쓴 다른 시들이 있어요. 윤동주가 쓴 다른 시들에도 똑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태도나 정서 뭐 느끼는 것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학습지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귀엽죠? 자, 여러분들 학습지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푸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잘 풀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적극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는 유빈이 쉽게 쓰여진 시와 서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정서나 태도 하나만 말해볼까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어디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서시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기보다 자화사에서는 그 상한. 여기는 사실 쉽게 쓰여진 시와 서시만 보면 되긴 했거든요. 자화상만 보면 되긴 하는데 맞아요. 부끄러움의 감정. 지금 나는 부끄러움 느끼고 있잖아요.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서시도 마찬가지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부끄러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부끄러움 가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감정들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광이 어떤 정서가 또 느껴졌나요? 타고난 운명.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주어진 길에서. 주어진 길에서? 걸어간다? 그렇죠. 타고난 운명. 내가 이제 걸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야겠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시인이란 뭐 슬픈 천명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거 바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민족성, 뭐 독립, 광복 이런 거 바라고 있고 내가 이제 걸어가야겠다. 난 이제 운명을 느꼈어. 내가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의 어떤 의지적인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을까? 나영이 또 어떤 정서가 느껴졌나요? 성찰하는 태도. 성찰하는 태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어요? 사실에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고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제 공부를 밝히면서 화해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윤동주가 처해 있던 상황 아까 다 같이 봤었잖아요. 윤동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쉽게 막 시나 쓰고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걸어가야겠다 이런 식을 통해서 자신이 성찰하고 나중에 각성해서 나중에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말했던 시인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성찰의 태도도 드러나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한다면은 뭐 괴로워했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신이 윤동주가 자기가 막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것들 드러나 있었던 부분이 또 같이 나타나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1번 문제 쉽게 쓰여진 시와 서시에는 비슷한 정서나 태도를 공유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2번 한번 볼까요? 쉽게 쓰여진 시와 마지막에는 드러나는 현실의 자아인 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 시어를 자화상에서 쓰고 내적 갈등의 해소가 드러나는 부분. 자, 이거는 준혁이 어떻게 썼나요? 사나이. 그렇지. 또 다른 나가 드러나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현실의 나가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 현실의 나는 뭐예요? 내가 그냥 시나 쉽게 쓰고 있고 유학 가가지고 막 이제 그냥 대충 놀고 마시고 이러는 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에 사나이가 있는데 내가 우물을 들여다봐요. 그럼 내 얼굴이 보이겠죠? 내 얼굴이 보이는데 이 사나이를 보니까 미워요. 너 왜 이렇게 밉냐? 하고 돌아가요. 그러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딱 봤는데 또 미워요. 또 가려다가 다시 이제 그리워서 보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졌다는 거는 나의 현실의 자아인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그러면 다시 보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사나이와 이제 그 현실의 자아 나는 같은 시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내적 갈등 해소가 드러난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었나요, 준혁아? 우물 속에서. 내가 끝까지. 어디? 우물부터 끝까지. 오, 그쵸. 자, 우물을 딱 봤어요. 사나이가 있네요. 사나이가 있는데 미워져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미워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 어때요? 내 얼굴, 나의 현실의 자아를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니까 그래도 뭐 이제 현실의 나 밉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해하자 이런 비슷한 부분과 이제 쉽게 쓰여진 시에 나와 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악수라던가 내가 다시 자화상을 다시 보고 우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보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은 다 비슷하게 나의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오케이.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 달라가지고 슬프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민주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친구랑 서로 오해하고 싸웠을 때 그 약간
처음에 말했지 않고 약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사실 싸우게 되면은 나는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적당하게 하고 상대방 감정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현실에 난 그러지 못했어요. 막 내 감정만 얘기하고 막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막 싸우게 돼가지고 결국에 친구랑 싸우게 됐던 이런 얘기였었죠.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랑 현실의 나는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힘듦을 겪기도 하고 막 다양한 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겪기도 하는데 윤동주도 이렇게 화해했듯이 우리도 언젠가 화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랑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랑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활동지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봤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활동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핸드폰 나눠줬었죠?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핸드폰 열어서 구글에다가 카봇이라는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어떤 사이트가 하나 뜰 텐데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카봇 검색하시면 뜰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카봇이라고 해서 게임 핀 접속하는 게 칠하는 부분 나오는데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좀 그냥 보너스 문제로 재밌는 것들도 있고 1등부터 3등까지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등부터 3등까지는 내일 이제 뭐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킹번호 뜰 거예요. 4660025 치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닉네임은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 게임 닉네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닉네임 아무거나 치시면 돼요. 세중이, 민주, 태희, 다들 자기 본명으로 하네요. 전반에서는 이게 악질 닉네임들이 좀 많았는데 강희, 태희, 누구야? 나는야 짱짱짱. 잘 들어오고 있어요. 데이터를 잘 보시죠, 데이터? 김태희 2명, 태희 2명이나 됐네요 벌써. 다들 들어오고 있나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못 들어온 사람?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나요?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선미 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5, 4, 3, 2, 1. 오케이, 오, 맞아. 오케이. 자, 문제 몇 개 안 돼요. 문제 빠르게 지나가는데 문제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점수 더 많이 얻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문제 못 뜰 거예요. 쉽게 쓰여진 시 창작 당시 윤동주가 있었던 장소 어디에 있었어요? 러시아? 일본? 만주? 조선? 오케이, 일본. 만주랑 러시아도 있었네요. 러시아 한 번도 안 가봤던 것 같아요. 다음 K 0.1등. 다음 쉽게 쓰여진 시에 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닌 것은 회의감, 막 이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막 현타 막 이런 거, 부끄러움, 반성, 분노. 어떤 감정이 안 느껴졌을까요? 뭘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막 잘못 눌러요. 오케이,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의감, 자신에 대한 뭐 어떤 뭐 의심, 뭐 현타 이런 것들은 느껴졌었죠. 분노까지는 느끼진 않았었어요. K 0.1톤 아직도 1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너스. 윤동주 어느 대학교 출신일까요? 가톨릭대, 연대, 고대, 서울대? 도시샤리학교 다니기 전에 윤동주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편입한 거거든요. 원래 어디 대학교 출신일까?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답! 연대. 오, 좀 어려웠나 보네요. 윤동주가 연대 출신이에요. 연희정고등학교. 자, 다음 문제. 아, 참 이동 내가 K가 지금 진짜 K가 올라왔네요. 자, OX 퀴즈.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나는 또 다른 나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어때요? 오케이. 빠르네요. 갈등 해소하죠? 악수 해버렸잖아요. 화해를 했네요. 자, 다음 문제. 오케이. 진짜 테이가 아직도 1등 유지하고 있고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 자, 시간적 배경, 분위기 조성.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본문 설명할 때. 어떤 키워드였을까요? 뭘까? 남의 나라? 아침? 비? 오케이. 밤비가 속살거린다는 장면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 드러나면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마련했었죠. 아, 태희가 다시 내려오네. 이것도 내면적 자아 현실 자아 갈등인가? 자, 마지막 문제. 윤동주 사진 맞춰봐요. 윤동주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얼굴 보이시죠? 누굴까? 오케이. 3번. 2번은 이육사예요. 이육사. 들어보셨죠? 이육사. 1번은 최만식, 4번은 백석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3번 윤동주. 자, 등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등이야. 자, 3등. 테이! 진짜 테이! 이상적 자 2등! 현실의 자 1등? 오케이! 오케이. 윤주랑 테이랑 그 2등 누구니? 혹시 몇 번하고 적어. 2등이랑은 내일 이제 맛있는 거 주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었죠? 생각보다 볼만했죠?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낫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형성평가 타웃을 통해서 진행해 보았었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오늘 배웠었던 내용,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 기억나시죠? 화작, 윤동주의 현실 인식과 태도라는 측면에서 현실,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고 나는 지금 유학원에서 쉽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인 내가 화해를 하게 되어서 나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이랬던 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저와 함께 쉽게 쓰여진 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저는 아니고 이제 강은미 쌤이랑 같이 하게 되겠지만 이제 학습 활동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쉽게 쓰여진 시 마저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